저축은행 비리 사태가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재원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축은행 로비 정말 상당한 것 같습니다. 권력형 비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은 뭐 단순히 권력형 비리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문 하나를 열고 들어가면 또 하나가 나타난 권력형 게이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지금까지 나타난 것을 보면 단순히 은진수 전 감사위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청와대에 누구가 개입돼 있다. 또 총리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죠. 감사원장이었습니다. 예. 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전임 금융감독원장. 감독원장까지도 예. 또 거기에 또 그 서만교회 출신 무슨 장로. 네. 거기다가 네. 또 무슨 전직 그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변호사가 어떤 로비를 했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또 아주 키를 잡고 있는 그런 브로커 박모 씨가 외국으로 도피해서 이제 이 사건이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끌 수 있다 이런 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다면 결국 국민들 눈에는 이런 그 사건이 정권 말기로 가면서 상당히 정권에 대한 아주 그 희망을 저버리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현 정권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 인물입니까? 사실 그 이명박 대통령 그 선거 당시에 네. 그 여야 간의 아주 치열한 대결 구도의 하나였던 문제가 바로 이른바 BBK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 BBK 사건을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고 해결을 했던 BBK 대책 단장을 했죠. 그래서 그 문제가 결국 깔끔하게 해결이 되면서 이명박 정권이 들어와서 청와대를 구성하기 전에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간부로 근무를 했었고 이후에 이제 총선 출마가 좌절되면서 결국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요. 네. 사실 정권 어떤 그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감사원 내에서도 아주 실세로 통했던 그런 감사위원이라고 알려져 있죠. 네. 일단 현 정권하고 좀 현재가 이제 탄생하게 되기 전부터 이제 MB하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좀 연관이 있었고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중수부에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수부장이 김홍일 중수부장이에요. 역시 BBK 또다시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일부에서는 이런 지적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일, 은진수, 과연 수사가 좀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있고요. 저축은행 사태 비리가 지금 계속 말씀하신 대로 게이트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정권 후반기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굉장히 많은 수의 서민이라는 문제가 있고요. 네. 또 이 사건에서 7조 원 이상의 어떤 금융 비리다. 이런 막대한 어떤 피해자가 지금 나타나 있는 상황에서 거론되는 인물들이 대통령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들 또는 대통령이 직접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 이명박 정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정권의 어떤 신용 내지 신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더군다나 네. 국민들로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소망교회 장로를 지냈다는 박모 씨인데요. 이분이 네. 작년에 부산 저축은행의 1,500억 어떤 증자를 네. 해결해주고 지금 현재 이야기는 일단 성공보수로만 6억 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리고 예. 또 수십억 원을 로비 자금으로 받아갔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도망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부가 이 문제, 특히 수사기관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예. 과연 어떤 국민들이 이 문제를 믿어줄 수 있을까 그러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또 청와대에서는 국정조사도 해보고 자신이 있다라는 또 속내를 또 지금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관 내정자와 관련해서 오늘 청문회 결과 보고서가 오늘 채택이 되느냐 관심인데요. 5명의 장관 가운데 4명이다, 뭐 좀 5명 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장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굳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한나라당도 굳이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황우여 원내대표가 그렇게 서두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서규용 농림농수산식품부 장관의 경우에는 여야 간에 공히
그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사실 임명에도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은 특히 이 서기용 그 농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아주 그 정조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네. 그만큼 국민 여론이 따갑다 그런 의미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주 한나라당 전당대회 룰이 최종 결정이 났는데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금까지는 그 전당대회 대의원이 전체 숫자가 10,000명이었거든요. 네. 체육관에서 모여서 투표하기 좋을 만한 10,000명으로 구성을 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들 선출을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사실 이른바 지구당, 과거 지구당 위원장인 이 당협위원장 내지 네. 현역 의원들의 영향력이 가장 극대화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한 지역구마다 한 30명 정도의 대의원들이 서울에 모여서 투표를 하게 되면 사실 서울로 올라오는 관광버스 안에서 신호가 누구를 찍어라 하면 전부 다 그렇게 찍는 네. 그런 형태의 전당대회였었는데요. 이번에는 21만 명으로 대의원을 늘리면서 한 지역구당 약 500명에서 700명 정도의 대의원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지구당 위원장 내지 현역 의원의 영향력이 그만큼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당원들의 그 어떤 선택에 의해서 당대표를 선출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네. 외의 나머지 규정은 전부 현행 그 당헌 당규를 그대로 이어가게 됐는데요. 예컨대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에 선출된 사람이 네. 대통령 선거 1년 6개월 이전에 사퇴해야 되는 그러한 규정도 현행 그대로 뒀기 때문에 결국은 대권 주자로서 스스로 꿈이 있는 사람들은 이번 전당대회는 출마하지 않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또 네.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분리하는 문제도 예. 현행 그대로 감으로써 집단지도 체제를 그대로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차기 대선 지지율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야권 후보들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요. 눈에 그래서 띄게 가상 네. 대결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현재 그 이명박 정부 내지는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이런 네. 어떤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나라당 주자로서 이제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율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지만 네. 한나라당 자체가 그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율을 네. 오히려 끌어내리는 그런 지금 지경에 있고 야권 주자는 이제 그만큼 또 어떤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지지율 상승 효과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예, 지금 뭐 오차 범위가 3.1%포인트라는데 4% 정도 차이 난다. 아무튼 요즘에 야권의 가상 대결, 그래서 좀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정치권 내용 분석해봤습니다. 김재원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